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희입니다. 제네시스 G90 HDP 레벨 3 자율주행차 내놓는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대체 이게 뭔 얘기인가 싶으실 겁니다. 아니, 이렇게 설명하면 이거 어떻게 알아들어요? 이게 한 줄로 딱 적어서 뭐 끝날 일인가? 아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오늘 아주 쉽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죠. 현대차가 드디어 자율주행 자동차를 양산차로 팔겠다, 이 얘기죠. 아니, 그동안도 뭐 반자율이었잖아요. 그거 조금 더 나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동안은 사실 반자율주행이라고 표현하면 안 됐죠. 핸들에 손을 잡아야 됐잖아. 앞을 봐야 됐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운전하면서 딴짓을 하시는 분들 계셨죠. 계셨는데 아무리 그래도 정작 사고 나면 자동차 회사는 책임을 전혀 지지 않죠. 아니, 내가 잡으라고 했는데 네가 안 잡았잖아. 아니, 내가 보라고 했는데 왜 네가 안 봤잖아. 운전자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현대차가 핸들에 손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운전하면서 앞 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차에서 뭐하러 운전해? 그냥 게임해, 게임. 더글로리 시즌2 봐, 유튜브로 모카 봐, 모카. 뭐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간 뭐 딴짓하면 되니까 그냥 앉아만 있어, 앉아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레벨 3입니다. 아니, 그러다가 사고 나면 어떡해요? 사고 나면 제 책임 아니에요? 하실 텐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레벨 3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가 제조사가 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율주행이면 먼 세상 얘기 같이 들리시죠? 내 평생 자율주행차는 탈 수가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던데,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완전 별 세상입니다. 지금 보면 로봇택시가 거리에 다녀요. 택시가 다니면 저것도 웨이모네, 저것도 웨이모네, 저것도, 이런 식으로 웨이모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10분의 1 정도는 운전자가 그냥 없습니다. 진짜로. 제규 아이페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건데, 구글 웨이모 택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엄청 멋있죠? 웨이모만 있는 게 아니고 대항마들이 여럿 있는데, 어쨌든 뭐 샌프란시스코에 희한하게 다 뭉쳐 있습니다. 거리에 정말 많아요. 그래서 야, 자율주행 미국은 여기까지 왔구나, 엄청 적극적인데 우리나라는 좀 멀었네, 좀 늦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양산차 영역에서 이렇게 또 앞장서는 건가요? 굉장히 기분 좋은 기사네요. 일단 기사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네시스 G90은 이달 중에 단산하고 다음부터 신형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썼네요. G90 생산 일단 단산하는군요. G90은 현대차 그룹이 개발한 하이웨이 드라이빙 파일럿 HDP 기능을 탑재한다 라고 했고요. 운전자는 고속도로나 강변북로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전대를 잡지 않고 시속 80km까지 자율주행에 맡길 수 있다. 이야, 대박이죠. 아니, 운전대 잡지 않고서 고속도로, 올림픽대로 이런 거 그냥 차가 알아서 운전하는 거, 야, 이거 실화입니까? 이게 진짜 된다고? 현대기아는 이걸 가리켜서 HDP라고 하는데요. 제네시스 G90 기아 EV9에 우선 이 HDP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사는 이어집니다. 미국 자동차 공학회 SAE가 분류한 자율주행 0에서 5단계 중 3단계에 해당되는 기술이다. 아니, 말이 너무 어렵지 않나요? 그렇게 꼭 알아두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3단계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이게 뭔 소린지 대충은 아셔야죠. SAE에서 9년 전 2014년에 자율주행이라고 말하면 나는 운전자를 이 정도 도와줘, 이 차는 조금 더 됐어, 이런 식으로 요 단계가 다 조금씩 다른데 이거를 어떻게 구분해서 말하냐, 그래서 이 구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단계를 정했습니다. 그게 벌써 2014년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자율주행의 개념이 없었지. 자율주행이 되는 차도 없었고, 어쨌든 편의상 서로 얘기하려면 어쨌든 필요하니까, 그래서 SAE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정했는데, 그때 당시 니짜라고 하는 미국 도로교통국 니짜가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우리도 표현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6단계 자율주행이라는 말을 처음 쓰게 됐는데, 그때 당시는 괜찮았지. 근데 자율주행에 가까운 차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나눠서는 분류가 안 되네 라는 걸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벨 3라는 게 이게 굉장히 무의미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이게 대체 뭐냐, 이건 알아야 되겠죠. 핸즈프리, 아이프리 뭐 등등 지겹게 보셨을 텐데, 다 쓸데없는 얘기고요.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표는 예전 표입니다. 요즘 들어서 2018년에 이런 표로 바뀌었어요. 이거 왜 바뀌었냐? 왜냐면 사람들이 자꾸만 오인하기 때문에 컬러를 나눴죠. 처음에 0단계입니다. 0단계는 그냥 보통 자동차, 운전자가 100% 운전하는 걸 0단계라고 하죠. 다음은 1단계입니다. 1단계는 드라이브 어시스턴트라고 해서 운전자를 보조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조해주냐? 뭐든 보조해주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가속 페달, 브레이크 페달, 요걸 대신 밟아주는 거, 흔히 어댑티브 크루즈라고 하죠. 이거 있으면 1단계. 아니면 차선 이탈 방지라고
이탈이라고 하죠. 차선 이탈을 보조해서 차선 안쪽으로 들어가. 이것도 1단계. 이 둘 중에 하나만 들어있으면 1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만 잘 되는 거. 독일 차들 뭐 포르쉐라든지 뭐 벤츠라든지 핸들은 안 되고 페달만 해주는 차들 있었죠. 그게 다 뭉뚱그려서 1단계. 2단계는 뭐냐? 2단계는 이 핸들 기능, 페달 기능을 동시에 같이 해주는 차들. 요걸 2단계라고 합니다. 근데 1단계에서 기술이 없어서 두 개를 못한 게 아니잖아요. 할 수는 있는데 굳이 뭐 그것까지 해야 되나? 그건 윗급에서 해주지. 뭐 이런 식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나눌 필요가 있나 싶은데 어쨌든 핸들이랑 페달을 둘 다 해주면 2단계라고 합니다. 2단계로 나눠 놓으면 어떻게 되나? 운전자가 할 일이 별로 없어지죠. 요즘 도로에 보면 어댑티브 크루즈 딱 켜고 핸들 조향 딱 켜고 그냥 이렇게 놔두고 계시는 분들 계시고, 여기 헬퍼 붙이는 분들 계시고, 뭐 졸업 운전하시는 분들, 뭐 아이폰 하시는 분들 뭐 정말 많죠. 근데 여기 보시면 색깔을 한번 보세요. 색깔이 여기까지는 파란색이죠. 파란색이라는 거는 뭐냐면 운전자를 그냥 도와주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책임은 어디까지나 운전자한테 있다. 운전자가 무조건 앞을 봐야 되고 핸들도 무조건 잡고 있어야 되고, 이것까지가 2단계. 야, 운전은 네가 해야지, 나는 도와주는 거에 불과해 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자율주행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게 2단계예요 근데 여기서 SA가 이 명칭에서 큰 실수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레벨 2를 지금도 공식적으로 파셜 오토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부분 자동화. 요거 좀 애매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번역했을 때 반자율주행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게 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명칭이 되는 거죠. 여튼 레벨 2까지는 파랑인데 레벨 3부터는 지금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죠. 이 초록색 부분은 사람들이 하지 않아도 된다, 차가 알아서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니 반자율주행이니 이런 얘기를 하려면 적어도 이 중에서 레벨 3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레벨 3를 뭐라고 하냐면 조건부 자율주행이라고 합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자율주행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밑에 조그맣게 파란색 네모가 있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차가 자율주행 해주다가 나 자율주행 안 될 것 같아, 잠깐 네가 넘겨받아 하면 다시 넘겨받으란 얘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이건 조건부 자율주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왜 초록색으로 칠해놨냐?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이 자율주행이 되는 조건에서는 이 책임을 시스템이 다 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상황에서는 운전대 손을 잡지 마라, 앞을 보지 않아도 된다, 게임해도 된다, 뭐 잠자는 건 뭐 안 되는 건 아니야. 안 되는 건 아닌데 여기 조그만한 박스가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이 차가 나 안 될 것 같아 하면 바로 넘겨받을 준비는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경우에 넘겨받지 않으면 운전자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벨 3에서 차가 경고할 때 바로 넘겨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차 안에서 무슨 짓을 해도 된다. 그게 레벨 3입니다. 엄청났죠? 그러면 차가 경고를 삑삑삑 했는데 운전자가 계속 졸고 있어, 아니면 운전자가 너무 게임에 몰두했어, 뭔가 옆좌석에 있는 사람하고 뭔가 뭐 바빠, 그래갖고 뭔가를 못 넘겨받았어. 그럼 어떻게 되나? 이게 법규에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운전자 전환 요구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상황이 발생하기 15초 이전부터 운전 전환 요구를 시작해야 된다. 자동차가 정지됐으면 4초 이내에 운전 조작이 없으면 비상전멸 등을 정지시켜야 되고, 전환 요구는 시각청각, 시각촉각, 시각촉각 총각 이렇게 시각청각 총각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각만 하면 안 되고 시각청각을 동시에 하던가 시각촉각을 같이 하던가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이상을 함께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환 요구했는데 4초 이내에 안 하면 경고 신호를 더 크게 하도록 해라, 이런 식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운전 전환을 해라 라고 했을 때 운전자가 10초 이내에 대응이 없으면 그 이후부터 위험 최소화 운행을 자동으로 시작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10초 안에 뭔가 하지 않으면 차가 알아서 감속하고 알아서 가장자리로 차를 빼는 이런 행동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운전자가 정말 졸음운전을 한다, 그럼 차를 감속하면서 가장자리로 빼서 갓길에 차를 세우는 것까지 요렇게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래야 부분 자율주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응을 하지 않았다, 대응을 안 했을 때 차가 뭔가 조치는 해주겠지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하면 운전자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지만 실제로 하다 보면 이걸로는 부족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좀 고민하고 있는 흔적이 여기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실 거예요. 운전 전환 요구를 어떻게 15초 이전부터 해? 물론 고속도로가 끝나는 상황, 그런 상황은 15초 이전에 알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갑자기 고속도로로 누가 뛰어들면 어떡해? 무단횡단을 하거나, 요즘 킥보드도 있잖아요. 킥보드가 고속도로로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해? 물리적으로 설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15초 전에 미리 경고한다? 그거
그러면 안 되겠죠. 결국에는 자동차 회사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드시 생깁니다. 정말 레이스 드라이버가 운전해도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데 자율주행차 당연히 사고 나겠죠. 아니 그럼 자동차 사고 나면 보험은 어떻게 해? 보험 때문에 이거 자율주행 안 됩니다 이런 영상들도 많았잖아요. 그렇게 불가능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이런 식으로 정해졌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라고 돼 있는데 자동차 손배법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거죠.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보험금 등의 지급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보면 자율주행 자동차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되면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면 보험회사가 피해자한테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서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해서 받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사고 나면 보험사가 자동차 제조사한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항목이죠. 그런데 이거는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지 이게 무조건 제조사한테 반드시 물어내라 이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자율주행 사고 반드시 일어나겠죠. 자율주행 사고 발생했다 하면 무조건 소송을 갈 것 같습니다. 이거 제조사 보험사 간에 아주 만만치 않은 논란이 벌어질 게 분명해 보이네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도 애매한 거 아니에요? 저도 맨날 소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럴 수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마 책임이 아닐 겁니다. 이건 내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사고가 났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자율주행이었냐 뭐 자율주행이 아니고 해지했냐 이런 건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마 제조사가 데이터를 충분히 더 기록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총 6단계 중에 4단계 5단계 있지만 이런 것들 너무 무의미한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그건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난번에 살짝 미리 보여드리긴 했는데 기아 EV9의 실내를 보면서 버튼 하나가 더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 버튼, 이게 HDP 자율주행 버튼입니다. 앞으로 현대기아차 고급차에는 다 들어갈 것 같아요. G80, GV80에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러면 현대차가 레벨3 자율주행 세계 최초로 한 걸까요? 그렇진 않고요. 시속 80km 이건 세계 최초 맞습니다. 진짜로 세계에서 지금까지 시속 80km 레벨3 자율주행차를 양산한 회사가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레벨3 처음은 아닌데 80km는 처음이야. 레벨3 처음은 혼다입니다. 2021년 그러니까 불과 2년 전에 혼다 레전드에 자율주행 3단계를 넣었습니다. 100대 한정 하면서 이렇게 팔기도 했어요. 일본 내 고속도로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속도는 시속 50km 미만. 고속도로에서 속도가 50km 미만이면 이게 괜찮나?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무지하게 막힐 때만 사용 가능한 거겠죠. 안 그러면은 고속도로 속도 제한이 있는데 이게 시속 50km 미만이 되면 위반입니다. 뭐 처음 시작한 거니까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일본에서만 가능한 거고 국제적인 인증을 받은 것도 아니어서 그냥 상징적인 의미만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레벨 3를 양산한 회사 메르세데스 벤츠가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겨우 작년에 처음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는데요. S클래스, EQS에 옵션으로 레벨 3 자율주행을 넣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은 최초의 레벨 3 자율주행차라고 할 수 있고요. 최고 속도 시속 60km. 이거 좀 낮죠? 국제 규정이 사실 그렇습니다. 국제 규정 누가 정했나? UNECE라고 해서 그러니까 UN 유럽경제위원회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전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그 기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스템이 작동되는 허용 속도 시속 60km다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이게 그 이상을 달릴 수 있는데 안 달리는 건지 그 이상을 못 달리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60km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기아는 왜 시속 80km까지 가능하냐? 우리나라 국토부 덕분입니다. 국토부가 놀랍게도 작년에 갑자기 규정을 바꿨어요. 기존까지 자율주행차는 시속 60km 속도 제한이 있었는데 이 제한을 풀면서 사실상 무제한이라고 바꿔버렸습니다. 제조사의 역량을 한번 보여줘 봐라. 법적으로 맞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덕분에 현대가 재빠르게 세계 최초 시속 80km 주행 가능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됐죠. 훌륭합니다. 우리나라 자동차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율주행차가 됐네요.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더 많은 상황에서 더 다양한 환경에서 자율주행을 유지해 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제가 지금 미국에서 자율주행 2단계 테슬라 자율주행 기능 사용해 봤잖아요. 이 자율주행 기능은 엄청납니다. 모든 시내 도로에서 다 자기가 핸들 돌리고 다 자기가 가속 페달 밟고 다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알아서 이렇게 눈치 보면서 합니다.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자 피해요. 신호등 있으면 신호등 보고 거기 맞춰서 다 확인하면서 서고 가고 를 합니다. 완벽하진 않아 물론 실수가 있지만 어쨌든 하긴 합니다. 근데 현대기아차 이번에 내놓는 HDP 이름에서부터 H잖아요. 하이웨이. 그래서 그런 기능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내 안 되고요. 고속도로에서만 되죠. 비보호 좌회전 안 되고요. 보행자 감지 안 합니다. 신호등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애매한 상황은 아예 그냥 안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고속도로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유리하게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속도로에서도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에 차선을 자기가 막 바꾸면서 램프에서 빠져나가는 경우는 램프를 자기가 빠져나가기도 하고 이걸 스스로 알아서 하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내비게이션을 읽으면서 그걸 상황에 맞춰서 계속 막 해줄 것인가? 지금 현대기아차 HDA2 같은 경우에 깜빡이 넣어도 차선 잘 안 바꾸거든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복잡한 상황을 막 차선을 넘나들면서 잘 갈 수 있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야 이거 좀 어려운데 운전자 네가 운전해라 이러면서 그냥 넘겨줘 버릴 건 아닌가? 이런 걸 지켜보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조금 이상할 겁니다. 아니 자율주행을 6단계로 나누고 이게 3단계인데 이게 좀 적절치 않지 않나?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아주 특정한 구간에서 손을 안 대고 차가 움직인다, 이게 큰 의미가 있는가? 일단 손을 대지 않는 구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럼 이 차는 레벨 3가 되는 겁니다. 근데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테슬라의 FSD 이런 것들을 보면 아무리 잘 돼도 운전자가 보고 있어야 되고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가 아무리 완벽해져도 이건 잡고 있어야 되니까 레벨 2가 되는 거죠. 그럼 이상한 결론이 나옵니다. 테슬라는 아직도 자율주행 수준이 레벨 2네? 이렇게 얘기하기는 약간 애매하죠. 왜냐면 테슬라는 시내에 있는 모든 조건에 대해서 다 자율주행을 시도하죠. 그럼에도 운전자는 계속 봐야 되고. 그런데 현대차, 벤츠 뭐 이런 경우는 운전자가 완전히 신경 쓰지 않고 막 게임해도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지만 그게 작동되는 구간은 정해진 고속도로 구간뿐입니다. 이 정해진 구간을 벗어나면 그것도 안 돼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고속도로는 어차피 지금 있는 HDA 가지고서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HDA 켜면 고속도로에서 운전 잘해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운전할 때 도움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환경, 우리가 운전을 고속도로에서 더 많이 하나요? 시내에서 더 많이 하나요? 다시 말하면 모든 운전자가 손은 살짝 대고 있지만 모든 도로에서 차가 항상 다 해주는 차, 반대로 이 운전자가 거의 항상 자기가 운전해야 되는데 고속도로에 들어가면 잠깐은 딴짓할 수 있는 차, 어떤 차가 더 자율주행에 가까운 것일까? 지금 자율주행 6단계 요 구분으로 나눠서 보면 어떻게든 항상 운전을 도와주는 그런 차보다는 정해진 구간을 잠깐 더 운전 잘해주는 차가 수준이 더 높다, 이런 이상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자율주행 6단계는 기술을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자율주행이 마치 선형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거라고 착각하게 하는 면이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페달 프리, 핸즈 프리, 아이 프리 이런 식으로 운전자가 완전히 개입하지 않는 방식이 자율주행이다, 이런 식으로 보니까 이게 이렇게 왜곡된 거죠. 그래서 이게 왜곡된 것도 원인이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차의 시작, 원래 어떻게 시작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미국 국방부에서 시작한 다르파 챌린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다르파 챌린지에서 우승한 사람이 지금 구글에 가서 웨이모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국방부가 그럼 이걸 애초에 왜 열었냐? 국방부는 전쟁의 선행 기술로 쓰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예요. 국방부가 생각하는 자율주행은 운전자를 도와주겠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국방부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르파 챌린지는 군인이 없이 차가 스스로 적진으로 침투해서 스스로 폭발물을 터뜨릴 수 있는가, 이런 방향으로 본 겁니다. 무인기, 무인 드론, 무인 차, 이런 방식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오토노머스라고 하지 않고 드라이버리스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각 자체가 손을 떼고 눈을 떼고 이런 방식으로 본 거죠. 우리 승용차를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없이 스스로 가는 게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사람이 타기 위해서 차가 필요한 거지, 사람이 없이 차가 움직이는 걸 승용차로 왜 만들어?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사고율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사고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죠. 만약에 인간이 전혀 투입되지 않고 정말 로봇만으로 작동되는 그런 공장이 있다고 해도 이 공장의 사고율 빵이 아닙니다. 반드시 사고가 나요. 자동차가 자율주행에서 일으키는 사고, 사람이 거기 있으면서 그걸 한 번 더 더해서 더 완벽하게 처리하는 거, 지금으로서는 사고 0에 가깝게 가기 위한 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율주행을 통해서 사고율을 줄일 수는 있지만 반드시 사고가 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접근, 보험으로 처리하면 된다, 법규로 처리하면 된다, 이런 얘기 하지만 사고가 없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테슬라 같은 회사들 요즘 들어서 자율주행을 바라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사고율을 0이 되도록 만드는 방식, 프로그램을 정말 완벽하게 짜겠다는 방식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은 인간 같은 행동을 하는 자동차를 개발하는 방식이 있겠죠. 그래서 실수를 하더라도 사람하고 비슷한 실수를 계속하고 데이터 강화를 계속하다 보면 언젠간 더 완벽한 인공지능 운전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방식이 지금 테슬라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완벽한 시점이 올 때까지 이 테슬라는 운전자를 완전 배제할 수는 없는 거고, 이 다른 회사들은 운전자가 없이 어느 정도 자율주행을 하는 쪽으로 가겠다, 이런 방식으로 방향을 다르게 가고 있는 거죠.
네, 현대차 G90 HDP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현대차가 좋은 고지에 올라섰다. 이거 인정.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따라가는 자동차 회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명실상부 자동차 업계를 리드하는 입장이 된 거예요. 앞으로 현대차가 어떻게 하는지를 전 세계 다른 회사들이 지켜볼 텐데 지금 여기 현대차가 자율주행에 귀감이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자율주행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할지 이런 것 좀 더 깊이 고민하고 운전자를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더 많이 고민해 줬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아니 HDP 진짜 신기할 거 아니에요? 그거 관련해서 우리가 누구보다 빠른 영상을 올리지 않겠어요? 그거 보려면 뭐 해야 됩니까?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아직도 안 하신 분들이 너무 많던데 반 이상이 구독, 좋아요 안 하셨어요. 아니 어떤 분은 지금 매일 모카를 보지만 구독은 안 했어. 이게 내 자존심이야 이딴 소리 하시는데 구독 좀 하세요. 너 너무 세게 말했어? 구독 좀 해주세요 제발. 저도 100만 좀 가보고 싶습니다. 구독 좀 해주세요 제발요. 이런 자율주행 최신 기술들 그리고 전기차 관련 기술들 이런 거 빠르게 만나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EV 트렌드 코리아 가면 된다고 하는데요. 뭐 아시죠? 작년에도 저희가 이렇게 가서 확인했잖아요. 아주 신기하고 재밌는 것들 많았습니다. 올해 EV 트렌드 코리아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이렇게 3일간 열린다고 하는데요. 자율주행 그리고 전기차 이런 것에 관심 많은 분들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3월 16일에 나갈 것 같은데 아마 그렇다면 오늘 3월 16일 오전 11시에 제가 코엑스에서 열리는 EV 트렌드 코리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희 스폰싱 해주시는 EV 인프라 여기에 또 참여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제가 라이브를 할 거고요. 오전 11시 반에는 EV 인프라 부스를 방문할 예정이니까 여기 오시면 저랑 같이 간단히 얘기도 나눌 수 있고 저희 영상에도 간단히 라이브로 출연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그리고 EV 인프라 부스 오시면 뭐 다양한 이벤트 있다고 하니까 방문하셔서 어떤 이벤트 있는지 이런 것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그럼 오늘 만나요. 안녕.